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의 구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까스로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지켜내기는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으로 좀 좁혀서 보자면 중진들이 잇따라 국회로 돌아오면서 지난 4년간 정치력 부재로 비판을 받아온 전북 정치권이 좀 달라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전북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경한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동영 의원님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하셨죠. 이제 5선 의원으로서 4년 만에 이제 국회를 복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1만 7,407분이 저를 뽑아주셨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전국 최다 득표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호남권 유일의 여당 의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깨가 무겁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국회 복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여곡절 끝에 이게 국회에 재입성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구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출이 되지 않아서 제가 유일하게 호남을 대표하는 그 의원으로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민주당과 잘 협치해서 현안을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이제 여소야대 구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최대 현안 뭐라고 보세요, 이 교수님? 네, 22대 국회가 범야권이 이제 192석이라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일을 잘 해낼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걱정도 많이 되긴 합니다. 대략 뭐 큰 현안들이 본다면 일단 민생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문제로 인해서 민생 문제,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 있고요.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회복 지원법 또는 금융투자 소득세 등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현안 처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재처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점이 또 주요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런 특검 전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지 않겠나 뜨거운 전쟁이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해 봅니다. 또 한편에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 아마도 이제 검찰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점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안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원구성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제 삿바 싸움이 아주 강하게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동안 21대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놓치는 바람에 다양한 법률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런 점을 본다면은 상원의원 역할을 하는 이제 법사위원장 이 문제가 어떻게 할 건가 양보할 수 없는 아마 민주당과 국힘의 끝없는 전쟁이 22대 국회도 예상된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양당 간에 엄청난 경쟁 그리고 갈등 구조로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적용됩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이제 인구 감소가 위기입니다. 거기에
그 지방 소멸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그 뭐 면 한 단위씩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민생 문제, 그 경제 회복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안 문제로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는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에 밀어붙여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건너뛰어서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거는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검, 그다음에 또 이제 탄핵, 또 대통령 선거 뭐 4년 중임제로 임기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개헌 논의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번 국회는 이런 정쟁을 뛰어넘어서 이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저출산 위기 문제, 그리고 또 민생 경제 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대급 총선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선거였죠.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집권 여당이 3분의 1,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에 그친 선거는 해방 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주권자들의 심판이 혹했다, 엄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결론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핵심은 국정 기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들면요. 하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을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올 8월이면은 이제 MBC 재단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서 MBC를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KBS를 지금 정권 홍보 도구로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그만두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민생 파탄, 부자 감세를 그만둬야 합니다. 작년에 세수 펑크가 50조가 났습니다. 그 판에 초대기업,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민생 파탄에 심대한 영향을 준 거거든요. 이거 국정 기조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 외교 안보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비정상입니다. 이게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국익 외교, 실용 외교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러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분 뭐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뭐 민생은 이제 대부분 다 공통된 말씀이고 뭐 특검법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민주주의 훼손 문제, 외교 문제, 뭐 민주주의 문제까지 간단한 문제가 뭐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작부터 아까 교수님 표현처럼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양당의 대결이 첨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그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이 이제 초재선 중심이었습니다. 비단 뭐 꼭 선수가 뭐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어쨌든 정치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 두 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 오선 의원이 또 두 분이 계시고 하는데 전북 정치권 위상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22대에서는 이제 뭐 역대급 우리 지역에서도 5선 의원을 두 분이나 보유한 뭐 전북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역할과 책임도 이제 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1대에서는 선수가 좀 낮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22대에서 선수가 같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광주나 이런 지역들은 뭐 초선 중심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또 선수들이 같이 높아져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김윤덕 뭐 이제 사무총장이 민주당 됐습니다만 원내대표단이 민주당에 이제 통 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에서
저는 현재로 본다면은 약간 기대보다는 기대 난망 쪽에 비중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 얼마큼 이제 상임위원장을 할 것인지라는 이런 점들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3선 이상의 의원들의 전북 출신 의원들이 이제 담대한 도전이 약하다라는 점이에요. 사무처장을 하지만 그건 살림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원내에서 혹은 민주당 내에서 좀 더 높은 보직들 이제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어렵다. 21대에서는 이제 간사 중심의 몇 분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로서는 현실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좀 더 담대하게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이 아무래도 상임위원장들을 더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만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떤 자리를 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 출신의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이제 있다는 점에서는 좀 그래도 한편으로서는 범전북 출신들 이런 점에서는 좀 안도의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상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어렵 것 같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 그 뭐 방금 얘기가 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21대 그 도내 의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한 그 평가가 썩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요 당직에 대한 도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반퉁수 정치다 뭐 이런 그 비판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정권 심판론 속에 대거 많이 등판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 지역 정치권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지금 의정 활동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경환 교수님께서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 네,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또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3선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4선부터 내리막이다. 3선이 의원으로서는 황금기인데 예. 도전하셔. 원내대표도 도전하고 최고위원도 도전하고 뭐 지방자치단체장 꿈이 있으면 도지사도 도전하고 이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제 저에게 정치적 후원회장을 좀 해주셔 그래서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늘 도민들 관심은 정치력이 부족하다. 예. 근데 이제 정치력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인데요. 정치적 영향력. 둘 다 힘력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드 파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가 많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연성 파워,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5대5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치도 잘 해야 하고 또 지역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설득력이겠죠.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인구도 적고 국회의원 숫자도 300명 중에 10명이니까 우리 조 의원님까지 또 포함해서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숫자가 적으면 힘을 내기 위해서는 뭉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175만 도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전북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면 이 10명, 11명의 의원들이 그 악교풀 역할을 해서 14개 시군인데 이렇게 쪼개져서 분열하기보다는 좀 더 통 크게 전북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이 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의원들부터 원팀이 돼야 하는 거고요. 예. 네, 조배수 의원님.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전북의 이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취임 2주년 맞아서 뭐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행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상당히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46개 이제 세부 공약 가운데 19개가 협의 중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한 분류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제 필요한 관련 예산을 다 따져봤더니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4.9%로
5%도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남은 임기 중에 이런 공약들 어떻게 잘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은 그 지난 이제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대통령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그게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바로 뭐 탄핵이니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뭔가 자기 어떤 그 청사진을 좀 뭔가 펼쳐보려면 그래도 조금은 좀 기다려주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의 허니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기를 보냈고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저희들이 좀 그래도 안정적인 의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 아무래도 뭔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여당 그 의원들이 좀 한두 분이라도 더 계셨으면 좀 이런 게 수월할 텐데 이제 없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저도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채널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 전북에서 이렇게 이 집권 여당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제가 이 공약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여당의 이제 그 고리로서 그 연결 통로로서 이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지난해 우리가 잼버리 그 실패 이후에 정부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랄지 또 굉장히 그 정부 예산 프로세스를 무시한 파격적인 뭐 예산 삭감 파문 이런 것들 생각하면 참 아찔한 일인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 현 정부의 호남 정책이 광주, 전남만 있고 전북은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북이 전체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정부의 공약 추진 의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에 총선 전에 이제 민생 토론회를 뭐 24차례 했습니다만 이제 가지 않은 곳이 4군데 있었죠. 전북, 광주, 제주, 또 경북. 경북은 이미 뭐 대구나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다녀왔다고 본다면 상당 부분 이제 호남 지역을 패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거 아닌가.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득세라는 곳이어서 표를 얻기가 좀 열악하다라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통령이란다면 그것에 관한 고른 방문 또 민생 토론이 필요하다. 아마도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전북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의 추진 의지는 저는 뭐 지지부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의지도 별로 없는 이런 형태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제 새만금 분야를 대통령 공약에 내세웠고 또 전북 금융 중심 도시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동서 횡단철도 고속도로 건설 이런 새만금을 위한 플랫폼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공약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공항 문제라든지 그 고속철도 이런 문제 등을 예산을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감정적 그 처사들은 바람직한 정치 형태는 아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이러한 이제
행정부들, 그 행정부가 곧바로 예산을 해서 대통령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러한 형국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북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홀대를 넘어서 거의 뭐 무관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이제 국회에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좀 더 이런 점에서 연결고리를 좀 더 해주셔서 정말 대통령이 이제 성공하는 대통령 또 전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번 22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조배숙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북 패싱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침 총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야당에서 굉장히 이게 뭐 선거운동이나 뭐 이렇다는 이렇게 언급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총선 이후로 좀 늦추게 되는 거니까 뭐 패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68%가 이제 복원이 됐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많은 전북 지역의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면서 다시 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뭐 이것도 한다 안 한다 시기를 좀 늦춰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말을 그동안에 바꿔 왔습니다. 이 부분 정부 의지 어떻게 보시고 이제 어쨌든 뭐 대통령까지 다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라북도 어떻게 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네, 공공기관 이전 뭐 시즌 2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어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상당히 뭐 유기적인 아니 거라고요. 공식적인 폼의 말씀이어서 나온 말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왜 안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짜서 하겠다. 이제 두 가지 워딩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여튼이라는 표현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시즌2를 잘 진행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회의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압박 정치를 통해서 이제 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년의 정책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었어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별로 이 화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을 이미 이제 그 국회 의석도 뭐 뺏긴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게 동력을 많이 상실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이제 시즌 2를 정말 열심히 할 건가? 이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생각 정도로 바꿔놔야 지역균형 발전을 될지 말지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하반기에 정책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이제 공공에는 이제 그 공적 자리에서 이제 화두 정도로 던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국회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물론 전북자치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이에요. 한국수자공사, 마사회, 농업중앙회 등 아마 50여 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어떤 지역으로 갈 건가 이게 이제 조율이 필요하죠. 예. 지금도 뭐 전주다, 익산이다, 남원이다 여러 곳에서 유치를 신청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란다면요. 저는 이제 좀 기능에 따라서 공공이전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전주가 계속
제3금융도시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받아오는 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농협중앙이라든가 이런 걸 뭐 전제한다면 또 다른 것은 익산에 간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거리에 그 한 곳에 밀집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거리 내에서 어떤 포털을 형성해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 점은 이제 김관영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 이제 서로 조율을 끝내줄 것인가 이런 조율이 끝내줘야 결국 우리가 중앙에 정부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 점이 현행 도지사의 몫으로 돼 있는데 이 몫은 결국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다 우선적 그 위치를 이전을 요구할 거예요. 이걸 얼마큼 조절해낼 것인가. 그렇다면 위치상 어느 지역이 이 포털 형성하기 가장 적절할 건가라는 점을 갖는다면 저는 뭐 익산이나 전주라든가 중간쯤에서 어떤 형태를 가진다면 좀 더 적절한 안을 가지고 하나의 통일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좀 지역에서 먼저 좀 정리가 필요하다,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제2 혁신도시를 조성을 하면 이제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뭐 굉장히 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완주에 해야 된다, 만경강 근처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금 나왔습니다만 시군 간, 지역 간, 의원 간 입장이 다 제각각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에 해야 한다, 또 완주에 해야 된다. 익산, 뭐 남원,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얘기고 우선 첫 번째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그 전략에 맞는 공기관을 택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LH공사를 진주에 빼앗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전라북도를 통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놔야 전라북도가 강해질 수 있는가. 미래로 봤을 때 100년 뒤에도 참 입지 선정을 잘했다. 근데 1차 지금 혁신도시 위치 전주하고 완주 사이 있어 여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 세계적으로 큰 도시, 유명한 도시들은 다 강을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 이 전라북도의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북부권에서 제일 큰 강이 만경강입니다. 만경강. 만경강의 젖줄을 이용해서 만경강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만일 1차 혁신도시가 만경강가로 전주, 익산,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한 그 중간쯤에 왔더라면 우리가 현대는 속도의 시대잖아요. 100km로 달리던 새마을 열차 시대에서 300km KTX 시대로 옮겨갈 때 그때 전북이 발전 동력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익산역이 아니라 익산과 전주 중간쯤에 만경강쯤에 혁신도시가 자리 잡았다면 혁신도시 KTX역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가 커질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 반성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저는 만경강 주변이 답이다. 삼례, 봉동, 익산, 전주. 그러니까 내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장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건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만경강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조 의원님은 지금 이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원래 이제 출신은 익산이신데 뭐 네. 제2혁신도시 어디에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고 또 갈등 조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제 우선 이제 그 제2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적인 로드맵이니까 어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지지율에 따라서 좌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그 용역이 올해 10월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전라북도 내 그 지역 간의 갈등으로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 큰 흐름에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1 혁신 도시를 지금 어쨌든 그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 혁신 도시를 설립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 목표 그러니까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좀 그것과 관련된 국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유치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 뭐 새만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새만금에 있어서 가장 최대 그 과제는 무엇이고 또 중앙정부와의 소통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조배수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새만금이 정말 저희들 그때 한 4, 5년 전만 해도 뭐 분양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태양광 사업으로 뭐 이전 다시 그 사업 목적을 좀 바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5년 동안 한 1조 몇천억 그 투자 유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한 8개월 만에 10조 투자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새만금에 부지가 없어서 지금 그거를 서로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주 예정 업체인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들 그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전기도 공급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반이 되는 SOC 사업이니까 이제 공항, 항만, 이제 그리고 또 그 물류를 위한 그 도로나 철도 부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주시하고 신경을 써서 이제 이것이 잘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새만금 문제가 이제 뭐 전국적인 화두가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게 또 우리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좀 더 환기를 여러 번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은 이제 새만금 메가시티, 군산 김제 부안을 거점 도시로 한 새로운 허브 계획, 이게 이제 하나에 있었고요. 또 새만금 특별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또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기 착공, 새만금 지역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축이라 보겠죠. 이 중에서 이제 좀 투자된 것은 이제 국제투자진흥지구로서의 이제 진척은 좀 있었고요. 뭐 2차 전지 등의 진척은 있었습니다만 본 스스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예산을 정말 삭감하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5천억에서 확 줄여놓고 얼마 올려놓고 이걸 확보했다라고 이제 지역 21대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예산을 거의 놓친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공약을 하셨으면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더 환기시키고 중앙정부의 소통의 컨텐츠를 결국 공약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조배수 교수님,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SOC 건설, 이것은 빨리 끝내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가 SOC 건설, 그다음에 도로, 철도, 항만 이게 끝나면 결국 새만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이 끝나거든요. 그런 것하면 조금 더 SOC와 철도, 교통, 항만 이것에 관한
기초 투자는 이제 끝내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걸 좀 끝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림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꾸려갈 건가. 이것은 이제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가능한 건데 1차적으로 이제 이적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 투자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니까 결국 이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상당히 비관성적인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SOC, 철도, 그다음에 도로, 항만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새만금의 이미지와 동력이 많이 꺾였습니다. 작년에 잼버리 망신살 그리고 새만금 예산의 80% 칼질 참 기억하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그러면 자 22대 국회가 이거 원상 회복하는 거에 이제 총력 집중을 해야 하는데 힘을 다시 복원하려면 힘을 실리게 하려면 자구책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뭐 법정 소송도 되고 태격하지 않습니까? 군산 3분의 1, 김제 3분의 1, 부안 3분의 1 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군산 사업이 아니고 김제 사업이 아니고 부안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도민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이거 역시 좀 통 크게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이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김관영 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전북 도민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20일 날 5월 20일 날 전북 재도약을 위한 각계각층 대표자 100인 원탁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합의된 바가 뭐냐면은 좀 우리 스스로가 통 크게 가자, 새만금 특별시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이 분출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아니 새만금을 하기 위해서 철도 예산 다 깎아버렸었잖아요.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이런 거 지금 30년 됐는데 좀 당신 임기 내에 좀 끝내시오라는 말발이 좀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더구나 지금 새만금 공항 8천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거 발목 잡았거든요. 뭐 마스터 플랜 6월 달에 보고 이제 뭐 최종 결정한다는 건데. 지금 가덕도 공항 15조짜리입니다. 예. 15조짜리 공항은 여야 정부 모두 그냥 못 도와줘서 안달인데 새만금 공항은 정부 때마다 발목을 잡아요. 이 8천억짜리입니다. 이거 8천억짜리 20개 질 예산이 들어가는 게 가덕도 공항 15조짜리예요. 이거 8천억짜리예요. 이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이렇게 통 크게 새만금 특별자치시도 만들었고 하니 윤 정부 내 SOC 좀 끝내달라라고 힘있게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22대 의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뭐 지역에 큰 고비나 큰 현안들이 있을 때 시군 간 이제 그 과도한 경쟁을 하다가 보면 실기를 하거나 큰 그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새만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시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그 변신을 그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이른바 대광법입니다. 이제 이 법의 대상 지역이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만 이제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전주나 전라북도 지역은 이제 여기에 그 빠져 있고요. 이 법에 이제 대상이 되어야 우리가 광역 교통망을 구축을 한다든지 또 혹은 이제 도로망 정비를 할 때 국가 예산을 한 5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는 법안인데 결국 이제 이 법을 개정해서 전주 전라북도를 좀 넣어다오라고 했지만 국토부라든지 이제 기재부의 어떤 반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제 정동영 의원님께서 지금 국토위를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22대 국회 이 문제 어떻게 지금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좀 21대 때 좀 해결했으면 좋았을 아쉬운 법입니다. 이제 다시 추진하는데 여건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1대 때는 180석에다가
청와대 정부도 행정부도 어쨌든 호남에서 제일 많이 찍어주었던 문재인 정부였고 뭐 지방 정부, 지방 의회까지 전부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 균형 발전의 3원칙이라는 걸 지금 내놓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도시와 지금 광역시는 이런 저 전주나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SOC든 뭐 1인당 소득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큰데 거기는 중앙 정부가 도로만 갖추라고 저 수도권에는 100조씩 그다음에 이 광역시는 30조씩 이렇게 투입하면서 전라북도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공평하기 그지 없습니다. 같은 민주공화국 국민인데 이런 홀대 푸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명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국 정치력이라는 건 설득력인데 예. 또 지금 야권이 192석이 됐잖아요. 이 192석의 힘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을 서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금융 중심지 문제가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전주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부터 또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기까지 뭐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여러 차례 지금 각 정당들의 공약으로 채택이 돼 왔지만 아직 지금 이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지정 필요성 어떻게 보시고 또 여야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네. 우리 지역이 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중심 도시 지정에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그리고 뭐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 제3금융 도시 일단 정부는 뭐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의지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180석의 21대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도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 민주당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게 이제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그 눈치 싸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이러한 공약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다시 뭐 22대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공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국 192석을 갖고 있는 범야권의 중심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는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서울, 부산과 차별성이 있는 거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은 그린 캐피탈, 녹색 기금 중심으로 좀 부산이라든가 서울이 경계하지 않는 제3의 섹터를 가지고 이런 금융 중심 도시를 가져가면 어떻겠나. 그러면 그런 녹색 기금 같은 게 한다면 우리가 뭐 농협중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부산, 서울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조금 규모는 작을 수 있습니다만 출발을 하는 게 먼저다라는 점이라면 녹색 기금 중심의 금융 중심 도시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이게 저희들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좀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기업의 사업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호소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확장하거나 이제 투자가 필요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그 시중 은행들이 그 심사 본부가 호남 본부에 가지고 광주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 중심지 지정과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이제 금융 맥락이니까 이제 이런 심사 본부 그 심사부를 이제 호남 본부라고 해서 광주에 있는데 이거를 또 전주로 끌어오는 좀 그런 그 저희들이 운용의 묘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융 중심지 지정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금융중심지 이외에 우리가 또 하나 더 꼽자면 공공의전원법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전 갈등도 또 상당히 그 국정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이렇게 힘이 겨운데 공공의대까지 가능하겠냐?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제 다 완전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배수 후보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원래 서남도의 그 의대 정원이 49명이었는데 예. 그 전북대 32명 그리고 또 원광대 17명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정부도 확실하게 이 서남대 그쪽에 TO는 그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남원시가 서남대 캠퍼스를 그 서남대 청산법인하고 그 같이 계약을 해서 205억 원에 지금 매입하는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로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좀 대립하고 있고 좀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꺼내도 이렇게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어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좀 의견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준비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지역 의원님들 기자회견 했을 때도 보면 이제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그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안을 임기 내에 다시 발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뭐 그 지역에 이제 제일 큰 현안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전북 정치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공공의대 참 어렵네요. 예. 일단 저는 뭐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21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21대 의원인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했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리를 안 한 것은 결국 다수당이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은 또 20대 공약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뜬금없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다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공의대를 할 건가 아니면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세워줄 건가 이런 문제가 결국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2,000명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콘텐츠로서 공공의대가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숫자만 제시됐지 어떻게 의대 정원을 관리할 건가라고 했을 때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전 정부나 또 민주당이나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나 다 관심이 없는 이런 계륵의 존재가 돼버려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기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포기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친 그 아쉬움이 있는데 다시 신발끈 메고 추진해야죠. 아까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21대 국회 여당이었을 때 또 행정부를 갖고 있을 때 못한 아쉬움 똑같습니다. 공공의대 사실은 밀어붙이는 건 이런 걸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어떤 국민이 그렇게 반발하고 민주당에 대해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이런 걸 밀어붙였을 때 농촌, 어촌, 산촌에 의사가 없는 이런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그 큰 명분이 있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죠.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약자에 대한 약자 보호에 대한 그 의지와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요.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그 개념 안에 그 범주 안에 이런 그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공의대 서남대를 살리는 문제를 집어넣기 위해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두 분 의원님들의 각오 또 이경환 교수님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배수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그 힘을 모아서 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었고 그때 이제 여야 협치가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정쟁에 힘을려서 우리들한테 중요한 현안을 놓치는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적인 쏠림 현상이 견제와 균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현안을 풀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바람은 다음 총선에서는 좀 그 여당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2~3명 정도 좀 당선을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오늘 얘기한 우리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도민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전북의 정치권은 의석수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적습니다. 또 범전북 출신까지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21대에서 약점이었다면 이것을 의원들을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 디렉터 역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분, 5선, 5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북의 의원들을 좀 묶어서 조정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견인할 수 있는 이러한 좌장 역할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런 좌장 역할을 지금까지 5 의원이 적어서 그랬다라는 바람이 있었으니까 이 점을 충실히 잘 해줘서 전북 발전에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 의원님. 네, 참 아프지만 우리가 꼴찌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지방자치 시작 전에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전북 위에 있는 충남, 전남이 어근버근했습니다.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뭐 인구나.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 충남은 인구가 410만입니다. 우린 175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전남은요. 국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이 3대 세목이 전라북도의 4배입니다. 세금은 경제력의 척도잖아요. 우리는 전남의 4분의 1 경제입니다. 꼴찌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강원도가 우리를 앞섰습니다. 155만 밖에 안 되는 강원도가 우리를 앞섰거든요. 충청북도는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 현실을 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죠. 그 책임에 저희 같은 이제 정치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걸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근시안을 벗어나야 합니다. 좀 더 통 크게 봐야 합니다. 전라북도를 통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13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황토현 대첩에 이어서 5월 11일 그리고 6월 11일 이번 달이죠. 전주 화약 백성들과 조정이 패정개혁안 12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신분제 사회를 폐지하고 인간 평등을 선언하고 근대가 시작됐거든요. 이런 전라북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희망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꼴찌라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이걸 벗어날 것인가. 175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 발전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22대 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 전북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과 다툼이 적지 않았고 많은 현안이 터덕거리거나 또 차질을 빚으면서 정치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2대 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중량감이 한층 커진 만큼 해묵은 현안들이 하나둘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